1936년 영국의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과학자의 기록을 분석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대 최초의 과학자로 알려진 이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 마법사였다는 건데요. 바로 금이 아닌 물질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러운 연금술에 심취해서 무려 30년 동안 실험을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사람. 하지만 위인전 시리즈가 있다면 반드시 이름이 실리는 이 사람. 이 과학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아이작 뉴턴입니다. (1979년) 과학자들이 뉴턴의 머리카락을 분석해본 결과 수은이 정상치보다 15배 이상 검출됐다고 합니다. 당시 연금술사들은 금속의 성분을 분석할 때 맛을 조금씩 봤거든요. 뉴턴도 중금속을 장기간 섭취하다 보니까 중독에 걸린 거죠. 뉴턴은 50살쯤 됐을 때 심각한 망상증과 온갖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수은 중독의 증상이랑 비슷하다는 게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망상에 시달리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나를 음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건데요. 나름 이유가 있는 망상입니다. 뉴턴은 표절 시비에 여러 번 휘말렸거든요. 뉴턴의 표절 논란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뉴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은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나고 약 1년 후인 1642년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바꾼 거인이지만 출생 당시에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났을 때 너무 작아서 작은 차추전자에 들어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뉴턴이 10대 때 돌아오시는데요. 공부를 잘했던 뉴턴을 학교에서 중퇴시킵니다. 어머니가 큰 농장을 해서 뉴턴이 농장을 물려받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뉴턴이 농장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친척들이 어머니를 설득해준 덕분에 다행히 2년 만에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뉴턴은 19살에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요. 그냥 장학생이 아니라 하급 근로 장학생이었습니다. 부유한 학생들의 하인 역할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남의 요강도 비워줘야 되고 아침에 깨워주기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뉴턴 집도 가난하진 않았는데 뉴턴이 공부하는 게 탐탁지 않았던 어머니가 학비와 생활비를 최소한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뉴턴은 혼자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독학을 했는데요. 뉴턴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하늘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 다 저희가 다뤘던 분들이죠. 그런 과학 선배님들의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1666년 뉴턴의 천재성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요. 페스트라고도 불리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시킨 병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다니던 대학도 문을 닫아서 뉴턴도 어쩔 수 없이 고향집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2년간 혼자 연구에 매진하던 뉴턴은 빛나는 업적을 줄줄이 내놓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수학과 과학의 필수 도구인 미적분의 기초를 다졌고요. 빛에 관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시킵니다. 뉴턴이 나중에 발표한 대표적인 이론들이 이때 해놓은 걸 발전시켜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에선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과학사에서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게 딱 2번인데요. 다른 한 번은 1905년 바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광전효과 같은 엄청난 이론들을 한꺼번에 발표한 때였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유명해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상 최연소로 27살에 수학과 석좌 교수가 됩니다. 뉴턴은 의외로 평생 과학자로만 살진 않았습니다. 50대부터 죽을 때까지 영국의 조폐 국장을 약 30년간 했어요.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겁니다. 아니, 과학자가 갑자기 은행이야 싶으시죠? 뉴턴은 50대에 신경쇠약이 와서 연구를 접으려고 했는데요.
재무부 장관이던 친구가 뉴턴한테 조폐국 감사로 와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일도 별로 없는 편한 자리인데 연봉을 교수보다 4배를 더 준다고 해서 뉴턴은 오케이 합니다. 야, 근데 낚였습니다. 막상 갔더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영국에서 위조 화폐가 판을 칠 때였거든요. 당시 유통되던 화폐의 무려 10%가 위조 화폐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동전을 금이랑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금이랑 은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동전 가장자리를 막 조금씩 깎아내가지고 깎은 거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만 또 유통을 합니다. 뉴턴은 어떻게 하면 이 위조를 못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동전 가장자리 보시면 톱니바퀴처럼 홈이 나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뉴턴이 만든 겁니다. 홈 때문에 동전을 깎아내면 어떻습니까? 홈이 사라지겠죠? 홈이 사라진다? 티가 나니까 위조를 못하게 된 거죠. 뉴턴은 조폐국에서 위조 화폐범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폐국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조폐국장으로 승진합니다. 연봉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지만 뉴턴은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말년에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미 슬픈 분들 많이 계시죠? 뉴턴도 막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체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 뉴턴 같은 천재한테도 주식은 어려운 겁니다. 뉴턴이 투자 말고 못하는 게 또 있었는데요. 바로 정치였습니다. 뉴턴은 40대 중반에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뉴턴의 정치적 활동은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 뉴턴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의회에서 발언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말을 아꼈기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활동 내용이. 이렇게 뉴턴은 다양한 직업을 거쳐왔는데요. 이런 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덜 중요하니까. 뉴턴 하면 역시 과학이죠. 그럼 이제 뉴턴의 과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턴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다는 게 생각나실 텐데요. 뉴턴 피셜, 흑사병으로 고향에 와 있던 시기에 정원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는 왜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는 걸까? 고민하던 뉴턴의 답은 지구와 사과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였습니다. 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과가 무게가 큰 지구 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죠. 보통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데 사실 사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달입니다.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기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 여기서 뉴턴은 달도 사실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달은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뉴턴은 왜 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예를 들어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달을 굴린다고 칩시다. 달이 경사면을 따라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달이 땅으로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경사면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려. 경사면을 계속 내리면 결국 둥근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달은 계속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턴의 생각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게 있는데요.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도 달과 같은 원리로 지구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뉴턴은 지구와 사과,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인력이 우주 만물에 적용된다는 통찰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은 만물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과와 지구, 달과 지구도
지구와 태양도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성 파괴를 하나 하자면 사과에 대한 이야기는 뉴턴이 지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는 뉴턴이 죽기 1년 전 조카의 남편에게 처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생전에 뉴턴은 메모광이라 모든 걸 메모로 남겼는데 그 메모에 사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과학사학자들은 뉴턴이 표절 시비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본인이 만유인력의 창시자라는 걸 굳건히 하려고 사과 이야기를 남겨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야, 들어봐라. 중력은 내가 한참 전에 사과 보고 먼저 생각한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뉴턴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바로 발표하지 않고 20년이나 미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뉴턴은 완벽주의가 심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절대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뉴턴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을 극혐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담은 과학사의 위대한 책, 프린키피아도 본인이 원해서 낸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헨리 때문에 낸 거였습니다. 에드먼드 헨리, 잘 아시죠? 헨리 해성 발견으로 유명한 분이죠. 헨리는 뉴턴이랑 친했는데요. 빨리 책을 쓰라! 뉴턴에게 재촉을 합니다. 이때 뉴턴이 연금술에 심취해 있을 때라 헨리가 뉴턴의 관심사를 돌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드디어 1687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이라 불리는 프린키피아 3권이 세상에 나옵니다. 원제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학책입니다. 초판은 무려 44억 원에 경매로 팔렸어요. 저도 세컨 에디션은 직접 만져봤습니다. 영국 가서. 프린키피아. 네, 이름만 들어도 설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짝 보면요. 1권에서는 물체 운동에 대해 다루는데요. 뉴턴 운동 법칙 3가지와 만유인력 이론이 나옵니다. 2권은 저항이 있는 공간에서의 물체 운동, 즉 유체 역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대망의 3권, 프린키피아는 3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3권에서는 태양계의 구조를 다루는데요. 뉴턴이 태양계의 구조를 밝히려고 프린키피아를 쓴 거거든요. 그러려면 운동의 법칙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3권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1권과 2권을 썼다고 하죠.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갈릴레오와 케플러가 끝내 하지 못했던 걸 완성시킵니다. 케플러는 행성이 태양을 도는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런데 왜 타원형인지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뉴턴은 이걸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유도해서 타원 궤도를 증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정확한 원이 되려면 속도,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원보다는 타원이 일반적인 행성의 궤도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동시에 태양계를 돌고 있으니까 물이 속도가 바뀌면서 흔들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틀린 이야기고요. 뉴턴이 프린키피아 3권에서 이걸 제대로 밝혀냅니다. 밀물과 썰물은 지구와 달 같은 천체들의 중력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 거예요. 결국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뉴턴이 해낸 게 뭐냐면요. 그전까지는 땅과 하늘, 바다는 각각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지만 뉴턴은 전부 같은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와 케플러가 그렇게나 증명하려고 했던 지동설, 즉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이론을 뉴턴이 비로소 제대로 완성한 겁니다. 뉴턴은 극I 성향을 가진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뉴턴의 하이는 뉴턴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죠. 저는 뉴턴이 그 어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 안 하는 건 저랑 비슷하네요. 뉴턴은 연구를 하지 않는 시간은 모두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비울 때는 오직 강의를 할 때뿐이었죠. 심지어 뉴턴 인생엔 사랑도 없었습니다.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어요. 또 친구도 거의 없어서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또 철저히 배척했고요.
여담이지만 1995년에 영국 왕립학회 저널에 뉴턴의 인성에 대한 논문이 실렸는데요. 뉴턴의 동료 과학자들은 뉴턴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공포심이 크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다. 뉴턴은 교활하고 야심적이며 칭찬을 지나치게 원하고 반대를 견디지 못한다. 네, 최악이죠. 뉴턴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는지는 경쟁자들과 얽힌 사연을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뉴턴이랑, 감히 뉴턴이랑 대체 누가 뭘 했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646년 뉴턴보다 3년 늦게 태어난 독일의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천재들은 보통 다방면에 능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학자이기도 했고 판사이자 외교관, 언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지질학, 심리학, 의학에도 업적을 남긴 유럽 지성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당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이 사람 자체가 대학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바로 뉴턴의 막강했던 적수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진법이라는 수체계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0, 1, 2, 3, 4, 5, 6, 7, 8, 9, 10진법 쓰지 않습니까? 이진법은 0과 1, 두 개의 숫자만 사용해서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이진법 체계인 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바코드도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이진법을 체계화한 분이 라이프니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1673년에 최초로 양산형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뭐니 해도 라이프니츠의 대표적인 업적은 1675년 미적분을 개발한 겁니다. 야, 미적분 전혀 반가운 이름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서 문과도 피해갈 수 없는 개념, 수포자를 대거 발생시키는 개념, 이게 바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은 미분과 적분을 합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풀어서 말하자면 연속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롤러코스터로 예를 들어보면요. 롤러코스터가 어떤 지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순간 속도를 계산할 때 쓰이는 게 미분이고요. 적분은 롤러코스터가 꼬불꼬불한 레일을 얼마나 갔는지 움직인 전체 구간을 계산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수학적 툴이죠. 과학도 어려운데 수학까지 들으려니 힘드시죠? 그래서 미적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건 1684년입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내놓자마자 뉴턴과 표절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 뉴턴이 미적분 내 건데?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발표하기 무려 15년 전에 미적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무한급수에 대하여라는 논문인데요. 문제는 뉴턴은 이 논문을 바로 출판하지 않고 미완성인 채로 덮어뒀다는 겁니다. 뉴턴은 미적분을 연구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단이 필요해서 미적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연구를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나중에 하지 뭐, 바로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친한 학자들한테만 공유를 했는데요. 문제는 라이프니츠도 이걸 봤다는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뉴턴의 미적분을 접하고 부랴부랴 논문을 발표할 준비를 합니다. 라이프니츠도 그전부터 독자적으로 미적분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라이프니츠가 논문을 발표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뉴턴은 라이프니츠에게 암호로 된 편지를 보냅니다. 이걸 풀어보면, 야, 이거 내가 먼저 생각한 거니까 너 논문 내지 마,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라이프니츠는 1684년에 미적분 논문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뉴턴경이 이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에 모든 결과를 발견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덧붙이며 기여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뉴턴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두 번째 발명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뉴턴도 미적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라이프니츠보다 약 10년이나 늦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표절 시비가 생깁니다. 미적분에 쓴 기호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두 사람이 미적분을 표기할 때 쓴 기호입니다. 사실 뉴턴이 처음 미적분 논문을 썼을 때는 기호가 없었어요.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낸 논문을 보고서 뉴턴도 기호를 써가지고 자기 논문을 출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내 것을 표절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게 된 거죠. 이 싸움은 영국과 독일 간의 국가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그 시기는 과학혁명에 나라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싸움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약 10년간 지속됐는데요. 참다 못한 라이프니츠가 이 문제를 결판 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디 요청하느냐? 당시 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영국 왕립학회에 제소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함정은 당시 왕립학회 회장이 뉴턴이었다는 겁니다. 판사에게 판결을 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싸운 사람이 판사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1713년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왕립학회는 뉴턴이 미적분의 최초 발명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라이프니츠는 이거에 반박하는 책을 쓰다가 몇 년 뒤 세상을 떠났는데요. 뉴턴이라는 엄청난 과학자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년에는 학계로부터 외면을 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요. 가족도 없어서 쓸쓸하게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나마 다행인 건 1900년대에 들어서는 학자들이 라이프니츠와 뉴턴의 미적분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라이프니츠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창시자는 뉴턴이 맞지만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더 실용적이고 우세하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다방면에서 천재였던 라이프니츠. 안타깝게도 생전에는 뉴턴에게 사사건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뉴턴이 정말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뉴턴이 잘 나가는 상태로 80이 넘게 장수했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에 더 유리한 경향이 있었던 거죠.